예, 교수님 오늘 인공지능을 이용한 단백질 분석 그리고 디자인 관련된 재밌는 강연 감사드립니다. 예, 세미나를 듣다 보니까 제가 이제 궁금한 점이 좀 생겨서 몇 가지 좀 질문을 하고 답변을 좀 들을 수 있으면 좀 더 이해가 많아질 것 같아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저도 AI 쪽을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최근에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AI를 사용을 하려면 게임에서나 쓰던 그 그래픽 카드 GPU가 굉장히 성능이 좋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강연해 주신 AI를 이용한 단백질 분석이나 설계에서도 GPU가 어떤 식으로 쓰일 수 있고 얼마나 중요한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사실 이런 AI 관련된 거에서 GPU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사실 AI의 대부분이 그것은 행렬 연산입니다. 즉 행렬 연산을 얼마나 빠르게 정확하게 하느냐가 결국은 AI의 그런 계산이 학습 및 이 추론이 성능의 가장 결정적인데요. 사실 그런 것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반도체가 사실 게임에 사용되는 GPU입니다. 그런데 물론은 이제 이런 것들이 처음에 게임에 사용되는 GPU가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고 사용되는데 이제는 아예 그것을 좀 특화해서 AI 반도체의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 알파폴드나 그 단백질 디자인에서도 이런 GPU가 매우 잘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그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도 결국은 이런 단백질의 구조를 수치화한 다음에 수많은 행렬 연산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정 중에서 GPU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학습된 이런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우리가 단백질 구조를 예측할 때도 우리는 GPU가 필요한데 이런 것 역시 GPU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대부분의 경우에 학습 쪽에 좀 더 많은 고도의 성능을 가진 GPU가 필요하고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데에는 사실 그렇게 아주 높은 사양의 GPU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그런 알파폴더를 가정의 컴퓨터에 돌린다고 했을 때 사양이 좀 좋은 최신 게임용 GPU 정도면 충분히 돌릴 수 있고 그리고 요즘은 구글과 같은 웹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알파폴드 같은 것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일반적인 우리 연구자가 사용을 할 때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웹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용을 해도 충분한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AI가 앞으로 점점 더 많이 쓰이게 되면 GPU도 점점 많이 쓰이게 될 거고 그러면 GPU를 만드는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의 가치가 계속 올라가겠네요. 예, 아마 그것은 아마 필연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GPU를 만드는 그런 회사뿐만 아니라 GPU와 연동되는 그런 메모리를 만드는 회사의 경우에도 비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주로 그런 메모리 쪽에서 많은 강점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또 이제 강연해 주셨던 것 중에 이제 기억나는 게 신약 개발에 네. 단백질 구조 예측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표적 물질에 상호작용하는 단백질 분석에도 쓰일 수가 있고 표적 단백질에 상호작용하는 단백질을 분석하거나 디자인하는 데도 쓸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가능성도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한계점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한계점이 있을지 좀 몇 가지 정리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사람들이 이제 알파폴드가 등장했을 때 이전부터 단백질 구조 예측이 제대로 되면 단백질 구조를 굳이 풀지 않더라도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고 거기에 맞는 화합물들을 버추얼 스크리닝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를 이용해서 스크리닝을 하면 빠르게 신약 개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알파폴드가 이거 등장을 해가지고 거의 모든 단백질을 예측을 할 수 있게 되면서 현실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알파폴드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정확한 단백질을 예측하지만 약물이 단백질에 붙었을 때 단백질이 미세하게
구조가 변하는 것까지는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예측을 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알파폴드로 예측된 구조와 실제로 화합물과 단백질을 가진 그 구조를 실험적으로 예측한 구조를 놓고 스크리닝을 해봤을 때 아직까지 알파폴드로 예측한 구조가 성능이 실험에 비로 결정한 구조보다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현재의 알파폴드와 같은 예측 프로그램들이 단백질의 구조만 예측을 하고 단백질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다른 물질과의 관계를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인데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딥마인드라든지 그런 다른 연구자들이 이런 예측 알고리즘을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령 단백질과 소분자 물질을 동시에 예측해서 단백질의 구조와 소분자 물질이 어떻게 결합을 하는지를 예측을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빠르면 1, 2년에서 5년 안에는 이런 한계가 많이 극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계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항체 신약과 같은 그 바이오로직 약품이 의약품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데요. 알파폴드가 이제 다른 예측을 할 때 가장 취약한 것이 항체와 항원 간의 결합을 예측하는 것은 잘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알파폴드가 구조를 예측하는 것은 그 진화 과정 속에서 그 서로 상호작용하는 정보를 캡처해서 그걸 구조로 바꾸는 그런 것이 기본적인 원리인데요. 항체는 우리 몸 속에서 항원이 들어와서 바로 서열을 변화시키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진화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항체와 항원을 결합하는 구조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알파폴드류의 구조 예측 프로그램이 잘 예측을 못하는 그런 좀 한계점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 어떤 식으로 해결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좀 더 많은 항원과 항체 간의 이런 그 결합 구조 등등이 좀 많이 공개되고 이런 학습 데이터를 늘려가면 앞으로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현재 의약품 등의 개발에 있어 가지고 좀 한계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질문을 드리자면은 구조를 예측하는 알고리즘이 이제 여러 가지가 개발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것들의 이제 정확도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이제 카스프대 같은 경우에도 구조가 실험적으로 평가가 된 단백질 구조가 있고 그거를 예측한 것과 비교를 해가지고 어떤 예측 알고리즘이 정확한지 평가를 하는 단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구조 예측의 정확도를 어떤 식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사실 이 구조 예측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평가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그 이미 실험적으로 풀려져 있는 구조가 있을 경우에는 그 실험적으로 평가한 구조와 어느 정도 가까운지를 평가를 하는 좀 인대하는 수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없는 경우에도 알파폴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구조 예측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나타내는 수치를 나타내는데요. 하나가 PLDDT라는 수치인데 이것은 그 단백질이 인접한 영역에서 이런 구조의 예측이 얼마나 알파폴드가 생각했을 때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를 예측하는 수치입니다. 이것이 1.0에서 0까지의 수치로 나와가지고 1.0에 가까울수록 예측이 그 정확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이 반대로 0.5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면 알파폴드가 이 예측을 확신하지 못하는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구조, 단백질이 구조 예측 중에서 수치가 높게 나오면 이 부분은 예측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그 예측을 확실하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어떤 예측이 확실한 부분을 그만을 선별적으로 우리가 취해서 감안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실험적인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알파폴드가 예측을 잘 못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원래 단백질 그 자체가 고정된 구조를 가지지 않고 디스오더된 리전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단백질이 한 30이나 40% 정도 되는데요.
그런 부분은 당연히 구조가 없기 때문에 알파폴드도 확신을 가지고 예측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알파폴드가 확실히 예측을 못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단백질 그 자체에서 구조가 명확한 3차원 구조가 없고 상당히 플렉시블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알파폴드가 가지고 있는 또 두 개의 그 두 번째 파라미터는 PAE라는 그런 파라미터인데, 그것은 단백질이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간이 그런 위치가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이것은 가령 단백질과 단백질 사이의 상호작용이 얼마나 제대로 예측이 됐는지 같은 걸 할 때 되게 중요한데요. 만약 단백질과 단백질에서 그 상호작용이 제대로 예측이 됐다면 이 PAE 값이 단백질과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간이 그런 예측이 제대로 잘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반대로 이것이 이 두 개의 단백질에서 이 PAE 값이 낮다면 알파폴드는 이 두 개의 아미노산 간이 거리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을 통해서 단백질과 단백질 혹은 단백질 내부에서의 상호작용에 대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알파폴드가 제공하는 두 가지의 이런 예측에 대한 신뢰도를 이용을 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믿을 만한 영역이고 어디는 예측이 믿을 만하지 못하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예측된 구조의 구조를 좀 더 우리가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답변해 주신 내용을 듣다 보니까 또 이제 궁금한 점이 한 가지 더 들었는데요. 오늘 강연해 주신 내용은 대부분 하나의 펩타이드의 서열에서 구조를 예측하는 내용을 위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걸 듣다 보니까 그러면 이걸 잘 활용하면 펩타이드 두 개가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하는지도 예측이 가능할 것처럼 들렸는데, 혹시 이것도 가능할까요? 예, 사실 알파폴드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단백질과 단백질 간의 상호작용을 감안하지 않고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연구자들이 우연히 알파폴드가 공개된 이후에 이것저것 테스트해 보니까 그것을 발견했는데요. 아주 간단하게도 두 가지 상호작용하고 있는 걸로 알려진 단백질을 글라이신 링커를 붙여가지고 인위적으로 하나의 단백질처럼 그 인식을 하게 하니까 이것이 정확한 복합체가 예측이 됐습니다. 그것을 통해 가지고 알파폴드가 이것을 두 개의 단백질과의 상호작용을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줬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다시 그 딥마인드가 좀 보완을 했는데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사실 두 개의 단백질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진화적으로 상당히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존되어 있는 단백질 쌍끼리 서로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은 서로 공진화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거는 하나의 단백질인 경우와 내에서의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알파폴드가 두 개의 상호작용하는 단백질 역시 상당히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의 단백질 가닥을 예측을 하는 거에 비해서는 다소 정밀도가 떨어진다. 그렇지만 두 개 이상의 단백질이 복합체 역시 예측이 가능하며, 그리고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생물 내외에서 여러 가지 단백질이 있고 어떤 것이 상호작용을 하느냐를 검사를 했을 때 이런 알파폴드가 얼마나 릴라이어블하게 복합체를 예측하느냐라는 수치를 통해 가지고 이 단백질이 실제로 어떤 단백질에 결합하느냐를 예측을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이제 강연 말씀 중에 이제 딥마인드에서 알파폴드 알고리즘을 만들고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 중간에 이제 베이커 교수님 실험실 얘기도 잠깐 하셨던 것 같고,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페이스북을 만들었던 메타에서도 이제 비슷한 알고리즘을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양한 학계 그리고 산업체에서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심도를 기울여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보시기에 향후 5년 안에 이쪽 연구가 어떻게 더 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듣는 사람들이 이 분야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그 한 가닥의 단백질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문제는 이미 이제 거의 풀렸다고 볼 수가 있는데, 현재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있죠. 강의 내용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한 단백질이 여러 가지의 폼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리고 단백질이 동적으로 어떤 변화 과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예측을 하고 있지 못한데, 그런 부분에서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며,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다시피 단백질뿐만 아니라 단백질과 소분자 물질, DNA, 약물 등등 여러 가지 것들과의 상호작용이 사실 우리가 약물 개발에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것을 좀 더 정확하고 릴라이블하게 예측하는 것이 앞으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현재 많은 연구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실험적으로 이런 단백질 구조를 검증하는 그런 테크닉들이 있는데, 그런 테크닉과 구조 예측 테크닉을 겸해서 실험 데이터를 이용과 구조 예측을 이용해서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단백질이 모델, 특히 여러 개의 단백질이 모여 있는 거대 복합체의 구조를 푸는 모델을 만드는 것들이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그런 것 중에 하나가 핵과 세포질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뉴클리어 포어 컴플렉스라는 그런 구조가 있는데요. 그거는 약 한 200개가 넘는 그런 단백질로 이루어진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큰 그 생체 복합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의 구조가 몇 년 전에 전자현미경 구조와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래피, 그리고 알파폴드의 예측 등등 다양한 테크닉을 동원해서 이런 구조 예측이 됐는데, 그런 식으로 세포에 있는 그런 많은 그런 생체 구조물들을 어떻게 예측을 하는 것을 이런 구조 예측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런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자동차의 그런 구조를 파악을 하는데, 개별적인 부품의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부품들을 어느 정도 조립해서 거대한 엔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아니면 전체의 자동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전체적인 구조면에서 볼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오고 있는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런 단백질 동력학이라든지 이런 단백질 구조 예측 등의 모든 것이 합쳐져 가지고 세포를 거대한 원자 수준의 그런 거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조만간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질의응답을 좀 마무리하는 측면에서 좀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동영상을 아마 학생들도 보고 있을 것 같은데, 학생의 어머니 혹은 아버지에게 왜 단백질 구조 예측이 중요한지를 좀 간단하게 오늘 강연을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강의도 얘기를 했듯이 단백질이라는 것은 우리 생물이 부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잡한 기계를 우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부품을 뜯어가지고 부품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기본인데, 단백질은 생명체의 이런 부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구조 예측이라는 것은 바로 이 개별적인 모든 부품의 생김새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기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치 카메라나 자동차에 가지고 있는 각각의 부품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도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부품이 설계가 있어야지 그 부품들이 어떻게 조립되고 나아가서 기계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알듯이, 생명이라는 아주 복잡한 기계의 기능을 알기 위해서는 그것을 구성하는 부품의 세부적인 구조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단백질 구조 예측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참 유익하고 재미있는 강연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데, 앞을 보면서 안녕 하면서 좀 마무리를 해볼까요? 하나, 둘, 안녕. 감사합니다.